여러분, 오늘 우리는 현대사회의 가장 뜨거운 화두 중 하나인 집값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집값은 계속해서 오르고 있습니다. 서울의 평균 아파트 가격은 이미 10억을 넘어섰고 뉴욕, 런던, 도쿄와 같은 세계 주요 도시들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왜 그럴까요? 왜 집값은 계속해서 오르기만 할까요? 단순히 수요와 공급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더 깊은 곳에 원인이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이 복잡한 퍼즐의 조각들을 하나씩 맞춰나가며 집값 상승의 근본적인 원인을 탐구해볼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분은 놀라운 사실들을 접하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까지 여러분이 알고 있던 부동산 시장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뒤집힐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여정은 역사 속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과연 집값은 언제부터 이렇게 비싸졌을까요? 그리고 그 배경에는 어떤 경제적, 사회적 변화가 있었을까요? 다음으로 우리는 현대 부동산 시장의 구조를 자세히 들여다볼 것입니다. 이 시장에는 어떤 참여자들이 있고 그들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이들의 행동이 집값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우리는 또한 정부 정책과 집값의 관계도 살펴볼 것입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정말로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을까요? 아니면 오히려 문제를 악화시키고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글로벌 경제와 집값의 연관성을 탐구해 볼 것입니다. 저금리 기조와 같은 세계적인 경제 흐름이 각국의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요? 이 모든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경제학적 사실과 최신 연구 결과들을 바탕으로 객관적이고 균형 잡힌 시각을 유지할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의 여정을 시작해 볼까요? 집값 상승의 미스터리를 함께 파헤쳐 봅시다. 집값 상승의 역사는 생각보다 오래되었습니다. 산업혁명 이후 도시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도시의 땅값과 집값은 꾸준히 상승해 왔습니다. 하지만 현대적 의미의 집값 폭등 현상은 20세기 후반부터 본격화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970년대 이후 세계 주요 도시들의 부동산 가격은 가파르게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런던의 경우 1970년부터 2020년까지 50년간 실질 주택 가격이 무려 9배나 증가했습니다. 이는 같은 기간 영국의 실질 GDP 성장률을 크게 상회하는 수치입니다. 그렇다면 왜 1970년대부터 집값이 급격히 오르기 시작했을까요? 이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는 당시의 경제적, 사회적 변화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1970년대는 브레튼우즈 체제의 붕괴로 인해 국제 금융 시스템이 크게 변화한 시기였습니다. 고정 환율제에서 변동 환율제로의 전환은 국제 자본의 이동을 자유롭게 만들었고, 이는 부동산 시장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둘째, 이 시기에 선진국들의 산업 구조가 제조업에서 서비스업 중심으로 빠르게 전환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대도시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고, 이는 도시 부동산에 대한 수요 증가로 이어졌습니다. 셋째, 베이비붐 세대가 주택 구매 연령대에 진입하면서 주택 수요가 급증했습니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비슷한 현상이었으며 한국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부동산은 단순한 거주의 공간에서 투자의 대상으로 그 의미가 확장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을 통해 큰 수익을 얻는 것을 목격하면서 부동산 투자는 점차 대중화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현대의 부동산 시장은 어떤 구조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이 시장에는 어떤 참여자들이 있고 그들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을까요? 부동산 시장의 주요 참여자는 크게 4그룹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구매자, 판매자, 개발업자, 그리고 금융기관입니다. 구매자는 실거주 목적의 구매자와 투자 목적의 구매자로 나눌 수 있습니다. 실거주 목적의 구매자들은 주로 자신이 살 집을 찾는 사람들입니다. 반면 투자 목적의 구매자들은 임대 수익이나 시세 차익을 노리고 부동산을 구매합니다. 판매자는 개인 소유자와 기업 소유자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개인 소유자는 자신이 살던 집을 팔거나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입니다. 기업 소유자는 주로 대규모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들을 말합니다. 개발업자는 토지를 구입하여 건물을 짓고 이를 판매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들은 부동산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참여자입니다. 마지막으로 금융기관은 주택담보대출 등을 통해 부동산 거래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합니다. 이들의 대출 정책은 부동산 시장의 유동성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참여자들의 행동이 어떻게 집값 상승으로 이어질까요? 먼저 투자 목적의 구매자들의 증가는 부동산 수요를 크게 늘립니다. 이들은 종종 여러 채의 부동산을 구매하며 이는 실거주 목적의 구매자들과의 경쟁을 심화시킵니다. 개발업자들은 이러한 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더 많은 주택을 공급하려 하지만 도시의 가용 토지는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토지 가격이 상승하고 이는 다시 주택 가격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금융기관들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주택담보대출이 쉬워졌고 이는 더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을 구매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동시에 부동산 가격을 더욱 끌어올리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러한 시장 구조 속에서 부동산 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렇다면 정부는 이러한 상황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정말로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을까요? 대부분의 국가에서 정부는 부동산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거가 기본적인 인권이라는 인식과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이 전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입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크게 2가지 방향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수요 억제책과 공급 확대책입니다. 수요 억제책으로는 대표적으로 부동산 관련 세금 인상, 대출 규제 강화 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와 양도세를 높이거나 주택담보대출의 한도를 줄이는 등의 정책이 이에 해당합니다.
공급 확대책으로는 신도시 개발,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 공공임대주택 확대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주택 공급을 늘려 가격 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들이 항상 의도한 효과를 거두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일부 정책들은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낳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과도한 규제는 오히려 시장을 왜곡시켜 가격 상승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과도한 세금 부과는 주택 공급을 줄여 임대료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고, 재건축 규제는 노후 주택의 공급을 제한해 특정 지역의 집값을 더욱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의 대규모 주택 공급 정책은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도시 팽창과 환경 문제 등의 부작용을 낳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정부의 정책은 의도한 효과를 거두기 어려운 걸까요? 이는 부동산 시장이 단순히 국내적 요인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 경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 각국의 중앙은행들은 경기 부양을 위해 대규모 양적 완화 정책을 실시했습니다. 이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저금리 기조가 형성되었고, 이는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저금리 환경에서 투자자들은 더 높은 수익률을 찾아 부동산 시장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은행 예금이나 채권의 수익률이 낮아지자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면서도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부동산이 매력적인 투자처로 급부상한 것입니다. 또한 저금리로 인해 주택담보대출의 비용이 낮아지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을 구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을 이끄는 주요 요인이 되었습니다. 더불어 글로벌화로 인해 국제 자본의 이동이 자유로워지면서 부동산 시장의 국제화도 가속화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의 부유층들이 미국, 캐나다, 영국, 호주와 같은 주요 국가의 부동산 시장에 대거 진출하면서 현지 부동산 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미국과 캐나다 같은 곳에서는 고급 주택과 상업용 부동산이 중국 자본의 주요 투자 대상이 되었죠. 이는 단순히 투자 수익을 노리는 것뿐만 아니라 자녀 교육이나 이민을 목적으로 한 경우도 많습니다. 이러한 국제 자본의 유입은 지역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현지 주민들에게는 주택 가격 상승으로 인해 내 집 마련이 더욱 어려워지는 결과를 초래했죠. 하지만 글로벌 자본은 단순히 집값을 올리는 요인만은 아닙니다. 경제적 불안정 속에서 안정적인 투자처를 찾으려는 움직임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중국 부유층들이 자국 내 정치적 경제적 불확실성을 피하기 위해 해외로 자본을 이동시키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글로벌 자본 흐름과 함께 집값 상승의 또 다른 원인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전 세계적인 저금리 기조와 금융화입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 각국의 중앙은행들은 경제를 부양하기 위해 금리를 낮추고 대규모 양적 완화를 시행했습니다. 이로 인해 대출 비용이 낮아지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주택 구매에 나섰고, 이는 집값 상승으로 이어졌습니다. 또한 금융화는 부동산을 단순한 거주의 공간에서 벗어나 투자의 수단으로 만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택을 임대 수익이나 시세 차익을 위한 투자 대상으로 보기 시작했으며, 이는 다주택 소유자와 부동산 투기 세력의 증가로 이어졌습니다. 특히 도시 지역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두드러지며 실수요자들이 시장에서 밀려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렇다면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을까요? 많은 국가들이 다양한 정책을 통해 집값 안정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은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을 인상하고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들은 종종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과도한 세금은 매물을 줄여 공급 부족을 악화시키고, 대출 규제는 젊은 세대가 주택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집값 상승 문제는 단순히 한두 가지 요인으로 설명할 수 없는 복잡한 현상입니다. 역사적 배경, 경제적 구조, 글로벌 자본 흐름, 정부 정책 등 다양한 요소가 얽혀 있는 문제죠. 결론적으로 집값이 유독 비싼 이유는 단순히 수요와 공급의 법칙만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이는 역사적, 경제적, 사회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글로벌화된 경제 속에서 부동산은 더 이상 지역적인 문제가 아니라 국제적인 문제로 확장되었습니다. 하지만 희망적인 점도 있습니다. 젊은 세대들의 인식 변화와 기술 발전은 부동산 시장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공유 경제와 스마트 도시 기술은 기존의 주거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으며, 이를 통해 보다 지속 가능하고 공정한 주거 환경이 조성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집값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될 수 있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원인을 제대로 이해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한다면 보다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집값 문제의 해법은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